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1급 85회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래서 유가증권은 크게 세 가지, 그쵸?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이 있었었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취득 시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고, 매도가능 증권을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 가산했었었죠, 그쵸? 네, 그리고 매도하는 증권의 평가 이익은 뭘로? 평가손익은 기타 부가 손익을 인식하고, 네, 그런 차이가 있었었고, 만기보유 증권은 뭐 상각 후 원가를 측정하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은 뭐였죠? 네, 그쵸?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었다. 이런 것들이 세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서 제가 밑에 설명을 생략을 했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고, 자, 단기매매 증권, 그쵸? 1년 이하는 단기매매 증권, 1년 이상은 매도가능 증권과 만기보유 증권으로 하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것만 만기보유 증권이고 나머지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처리했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 증권은 투자자산이 아니고 뭐예요? 유동자산을 분류해야겠죠. 1년 이내니까요. 자, 4번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그쵸,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기간 말 외화 환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그쵸? 그래서 보고기간 말에 외화 환산하는 거는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를 평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1번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 그래서 마감 환율은 보통 기말 환율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역사적 원가를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그래서 자, 역사적 원가는 어떻게 되냐면 취득일 거래일의 확률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3번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을 환산한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결산이 되겠고요. 4번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외화 환산 손익은 기타 부가 손익이 아니라 뭐다?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영업의 이익과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었죠. 외환산이니까 외환산 손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기타 부가 손익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다고 했었죠. 기타 부가 손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매도가능 평가 손익이랑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법인세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쭉 제가 나열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뭐냐? 미래에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인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낸 거 세금 뭘로 처리하죠? 중간연합 법인세? 선납세금 처리하죠? 자, 선납세금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산이에요. 이 선납세금 어떻게 되죠? 법인세 낼 때 얘를 어떻게 차감하죠? 차감하는 얘기는 뭐야? 내가 이거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해놨다가 법인세 낼 때 법인세에서 상기하고 나머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뭐냐? 얘랑 선납세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어떻게 차감해야겠죠? 차감해서 하는 거니까 법인세를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되겠고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인식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연법인세 부채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죠. 그래서 부채이기 때문에 뭐야? 내가 미래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예요. 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를 어떻게 법인세 가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낸다는 거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무조건 인식해야 돼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발생하면 무조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무조건 해야 돼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유동이 없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1번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그쵸?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해야 된다. 맞고. 2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란 자산 부채가 회수 상환되는 미래 기간의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뭐지? 이연법인세 부채죠. 부채니까 뭐예요? 과세 소득을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증가시키겠죠. 그렇죠? 3번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 맞습니다. 요거 오답으로 많이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인식해야 돼요. 4번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만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달라요. 법인세율이. 그래서 내가 내야 될 세금액에 맞는 세율로 적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얘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킨다. 4번 갑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맞습니다. 2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뭐예요?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보다 매출원가로 됩니다. 그쵸? 매출원가. 3번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쵸? 맞고요. 4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 금액의 매입운임 등등등등등을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자, 한번 우리 볼게요.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보시면 정상 감모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 감모손실은 그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똑같은 계정 과목인데 분류가 다르고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법을 이용해서 장부가액과 시가의 낮은 금액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5번 갑니다. 자, 한결은 2019년 2월에 자기 주식 어쩌고저쩌고를 취득했으며 3월에 어쩌고저쩌고 했고 4월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후 한결은 9월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중 200주를 주당 5,100원에 매각하였다. 처분한 자기 주식의 단가를 총평균법으로 계산할 경우 한결이 인식해야 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인가? 자, 그래서 총평균법이래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총평균법을 이렇게 구해요. 전체 수량의 합계분의 전체 금액의 합계.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00주를 6,000원 취득했으니까 요거. 그 다음에 200주를 7,000원. 다음 100주를 특수강의에서 무상증여. 그러니까 뭐예요? 취득가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곱하기 0에서 얘는 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금액 나왔죠? 그 다음에 수량 100개, 200개, 100개. 그래서 400주. 죄송해요. 제가 임대 잘못 적었네. 500주라고 적어놨네요. 400주죠? 네. 그래서 자, 400주고요. 자, 얘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주당 5,000원짜리인데 총 4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200주를 5,100원에 매각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00주를 5,100원에 매각했기 때문에 내가 5,000원짜리 얼마에 매각했어? 5,100원에 얼마? 100원 차이인데 얼마예요? 200주 매각했죠. 그래서 200주만큼 해서 2만원이 이익인 거죠. 5,000원짜리 5,100원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답은 처분이익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금액 합계분의 수량 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서
단가를 구한 다음에 바로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자, 현상의 제품 ABC에 대한 결합원가 30만원을 순실현 가능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제품 C의 매출총액이 얼마인가?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30만원을 배부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매출총액을 구해요. 매출총액 어떻게 구하죠? 우리 손익계산서 가볼까요?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구했었다 기억나시나요? 엄청 쉽죠.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표를 보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를 뽑아서 매출총이익을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매출액은 바로 구할 수 있네. 그렇죠? 어떻게 구해? 자, 판매량 있네. 매출액 뭐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죠. 매출 수량 곱하기 매출 단가. 그렇죠? 매출원가도 뭐야? 매출된 수량 곱하기 원가, 단위당 원가가 되겠죠. 단위당 원가. 자, 그래서 보면은 수량 있네요. 얼마? 여기 있네. 판매량. 그쵸? 단가 어디 있어? 판매 가격? 여기 있네. 매출액은 금방 나왔다. 그쵸?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뭐야? 수량이 있는데 단위당 원가가 없네. 그쵸? 단위당 원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 ABC가 있는데 단위당 원가를 구할 건데 어떻게 한다? 결합 원가를 배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합 원가를 배부할 건데 뭘로 배부해? NRV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net return value일 거예요. 순실현 가능가치. 네, NRV로 해서 배부하는데 보겠습니다. 자, 순실현 가능가치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해요. 생산량 곱하기 판매 가격 빼기 원가예요. 왜냐하면 판매량은 내가 판매를 한 거고 실제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가치는 뭐야? 내가 생산한 거에 대한 가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산량에다가 판매 가격을 구해서 얘네들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소요된 원가를 빼줄 겁니다. 볼게요. 그래서 A는 200 곱하기 뭐 이거 3,000원 빼기 9만원에서 60만원에서 9만원 빼면 51만원. 똑같은 식으로 B를 구하면 6만원, C를 구하면 10만원에서 7만원 빼니까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총합계가 60만원인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 순실현 가능 가치를 가지고 자, 얘에 의해서 배부한다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얘에 의해서 30만원을 배부하면 돼. 그럼 어떻게 배부해요? 얘네들의 비율로 30만원을 배부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비율을 구하면 자, 이렇게 돼요. 60만 분의 51만 하면 85%, 60만 분의 6만 하면 10%, 60만 원 분의 3만 하면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율들을 어떻게 한다? 이 30만 원에다가 곱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5만 5천 원은 30만 원 곱하기 얘예요. 얘도 얘 곱하기 얘에서 3만 원 곱해서 15,000원 해서 30만 원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하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뭐냐? 자, 이제 우리가 결합 원가를 배부했어요. 그쵸? 그리고 추가 강호 원가가 이만큼이래. 그러면은 A에 들어간 원가는 얼마야? 9만원 더하기 25만 5천 하면 되겠죠? B도 마찬가지 더하면 되겠고 C도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요만큼,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 들었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할 때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매출 원가 아까 뭐가 없었죠? 단위당 원가가 없었어요. 그쵸? 그러면 단위당 원가를 이제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생산량이 나왔네. 단위당 원가는 뭐겠어요? 금액분의 그쵸? 이 금액이 뭐야? 원가지. 원가분의 수량이니까 수량 뭐예요? 수량은 생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자, 구해볼게요. 단위당 원가는 생산량 아이고 거꾸로 됐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 네,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총 제조 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4만 5천 원을 뭘로 나눠? 200. 그래서 이렇게 1725 나오고요. B도 똑같이 하면은 1400원, C도 850원.
그럼 단위당 원가까지 구했다. 그쵸?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매출원가 수량 곱해서 매출원가 구하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총액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단위당 원가에서 어떻게 한다? 매출원가부터 구해볼게요. 그래서 1725개인데 25원인데 판매 수량 얼마예요? 200이니까 죄송합니다. 180이니까 180 곱하기 1725에서 매출원가는 이렇게 나오고 B는 이렇게 C도 똑같이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매출액은 판매 수량이나 판매 가격 곱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해서 구하신 다음에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A의 매출총이익은 이렇게 나오고요. B의 매출총이익은 이렇게 나오고 C의 매출총이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C의 매출총이익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C의 매출총이익 얼마다? 1번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문제 보실 때 이런 문제들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부하라는 게 일단 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문제 주어진 건 이거니까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얘의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겠다. 요거를 구해야겠다라고 먼저 목표를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풀 수가 있겠습니다. 7번 갑니다. 자,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1번 원가 배분이란 공통 원가 또는 간접 원가를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 맞고 2번 원가 배분의 기준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3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단기 제조 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를 의미하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의 합은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아니라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일단 보고 밑에 걸 설명을 드릴게요. 4번 조업도라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설비 능력을 이용한 정도로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량, 판매량, 직접 노동시간, 기계 작업시간 등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조업도는 그냥 생산량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조업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조원가에서 잠깐 보면은 자, 여기 세 개 합계가 뭐예요? 단기총 제조원가가 되겠고 단기총 제조원가에서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뺀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를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갑니다. 자, 다음은 조업도 증감에 따른 총 원가와 단위 원가의 형태를 요약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것은? 자, 조업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겹게 봤죠? 고정비, 변동비. 그래서 고정비는 이렇게 조업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변동비는 조업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 헷갈리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고정비는 뭐라고 생각하냐?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비는 뭐예요? 식비. 내가 누구랑 같이 사는데 월세랑 식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총 원가는 총 금액이에요. 총 금액. 단위 원가는 인당 부담해야 될 거. 자, 볼게요. 조업도가 증가했어. 조업도가 증가했어. 조업도가 증가할 때 이거를 우리 뭘 볼 거냐면 얘를 사람 수로 보자고요. 사람 수. 총 원가는 총 금액. 월세. 여기 아니네. 잠깐만요. 다시. 그래서 조업도를 사람으로 봅시다. 그 변동비는 식비, 고정비는 월세로 보자고요. 자, 볼게요. 조업도가 증가했어. 사람 수가 증가했어. 월세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럼 고정비는 뭐예요? 일정. 맞아요? 그쵸? 자, 근데 보세요. 사람이 증가했어. 그럼 단위당 사람 한 명당 부담해야 될 월세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죠. 이해 가세요? 자,
사람 수가 감소했어요. 사람 수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월세는 똑같죠. 그쵸? 그 얘도 일정. 자, 사람 수가 감소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부담해야 될 월세가 어떻게 된다? 한 명당 부담해야 될 월세가 증가하는 거예요. 식비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 증가했어. 그러면 식비 어떻게 돼? 당연히 증가하지. 하지만 사람 한 명당 식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한 명당 10,000원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단위형과 뭐야? 사람 한 명당 부담해야 될 식비는 똑같고, 그쵸? 자, 사람이 감소했어. 그러면은 총 식비는 어떻게 돼? 총 식비는 감소한다. 하지만 사람 한 명당 부담해야 될 식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자, 고정비는 월세라고 생각하시고 변동비는 식비라고 생각한 다음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외우기가 힘드신 분들은 사람마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걸 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게 잘 외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거는. 그래서 여기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고정비는 월세, 변동비는 1인당 식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입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9번 갑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9번.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직접 노후비의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9번 같은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문제 싫다. 과감히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론은 5문제까지 틀려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하지만 난 이거 꼭 맞추고 싶다. 난 한 문제를 더 맞추고 싶어. 나는 이런 계산하는 문제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배우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요거는 공식에 의해서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왜 끊기지? 자, 그래서 AQ, AP, AQ, SP, SQ, SP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고 자, 이 차이는 뭐다? 이렇게 얘 차이는 가격 차이다. 자, 얘 차이는 능률 차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AQ가 뭐고 AP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A와 Q와 P와 S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S는 스탠다드, 그래서 표준. 자, A는 액츄얼에서 실제. 그래서 Q는 퀀터,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가 짧아서 퀀터터티, 그래서 수량. P는 프라이스, 가격.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지문에서 AQ, AP, SP, SQ를 뭔지를 찝어 볼 거예요.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 실제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000시간은 AQ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단위당 금액 얘는 뭐냐? 실제 발생한 가격 AP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표준 직접 노후비 SP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되겠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SQ예요. SQ를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1000시간, 10시간 너무 차이 나죠? 그래서 SQ는 뭐냐면은 내가 제품 생산량을 120개를 했었을 때 실제 직접 노무비를 봤을 때는 120개 생산할 때 1000시간이 걸렸는데 우리가 표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몇 시간이 걸렸겠어요? 120개 곱하기 1000 하면 1200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거를 SP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을 해서 식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얘가 실제 직접 노후비가 되겠고요. 얘는 기준값이 되겠고 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를 볼 건데요. 그래서 얘는 차이가 얼마냐면 3만원이고 얘는 6만원인데 자, 분리규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냐? 이게 기준점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비교할 때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게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기준점인데 자, 내가 30만원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게 얼마야? 33만원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발생한 게 이거니까 나는 3만원 불리한 거네. 그쵸? 내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 3만원이 더 발생했으니까. 자, 거꾸로 자, 얘네 두 개 비교할 때는 얘가 기준이거든요. 자, 내가 예상한 게 얼마야? 36만원이었어요. 예상한 게 36만원인데 실제로 보니까 30만원밖에 발생이 안 했네. 그럼 뭐야? 6만원이 내가 유리한 거죠. 내가 6만원을 아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가격 차이는 3만원 불리고 능률 차이는 6만원 유리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주 세무는 2개의 서비스 부문과 2개의 제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 일반 관리 부분을 종업원수로 배부하고 그 다음에 배송 부분 원가를 점유율 만족으로 한다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일반 관리를 종업원수로 배부할 거고 두 번째로 배송을 점유율 만족으로 배부를 할 겁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잘라서 뒷장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배부해야 될 게 일반 관리 부분, 그쵸? 그래서 종업원수로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보니까 기준이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의 합계가 얼마예요? 100이다. 그래서 얘는 20%, 30%, 50%를 각각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순서가 거꾸로 됐네. 네, 그래서 자, 종업원수를 배부할 건데 얼마? 6만 원 배부할 거죠. 6만 원을 이렇게 20%, 30%, 50%를 배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배부한 걸 가지고 두 번째로 뭐를 할 거냐면, 자, 배송비 이 8만 원을 점유 면적으로 배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배부 대상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종업원수의 첫 번째로 배부돼 12,000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송비에서 발생한 8만 원이 들어와서 총 배부해야 할 금액은 92,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할 건데, 자, 보시면 일반 관리 배부할 필요 없고 자기한테 배부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절삭과 연마에 대한 비율을 구할 건데요. 그래서 비율은 500분의 200해서 40% 나오고 500분의 300해서 60%가 나옵니다. 요거를 똑같이 배부해 주시면 돼요. 얼마? 92,000원으로. 그래서 92,000 곱하기 0.4해서 36,800원 절삭에 배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마에는 92,000원 곱하기 0.6해서 55,200원 배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나온 거는 절삭의 총 간접 원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하시냐면 실제 발생한 거 7만원, 그리고 일반 관리 부분에서 배부받은 거 18,000원, 그리고 배송 부분에서 배부받은 거 36,800원 다 더하셔서 124,800원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하는 거,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그래서 이렇게 결합, 그 다음에 뭐 상호 배분법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결합만 나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주 나옵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위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 2019년 그죠? 이게 85회죠? 얘가 합격률이 제가 기억하기에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1번 문제 정답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냐? 제 생각에는 1%. 자, 합격률이 5%가 안 되는데 정답률 1%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이상 한 사람만 맞출 수 있어요. 정말 많이 한 사람만. 그냥 약간 그냥 좀 이렇게 깊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깊게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시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틀리셔도 괜찮은데 그래 내가 굳이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비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난이도 높이려고. 이거까지 다 공부를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나서 푸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1% 봅니다. 네, 여하튼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이 문제는 제가 약간 분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사하게까지 문제를 내면서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나.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볼게요. 사업소득. 사업소득 자체가 잘 안 나오는데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의 범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총수입 금액 계산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많아요. 법에 있는 거를 추려서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사업 수익 금액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달라요. 뭐 제조업은 뭐 제조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업 수익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매출 환니까 매출 애누리는 제외돼 있어요. 여기는 없죠.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해당이 되니까 매출액 해당되고, 자, 그다음에 판매 장려금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그래서 판매 장려금 수령액 인정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를 지출한 세액의 환입, 그래서 관세, 환급금도 총수익 금액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증 이익, 채무 면제 이익, 단 2월 결손금에 보존된 금액은 제외. 요거는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주 나오는데 여기는 나오진 않았어요. 자, 4번도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쭉쭉쭉 보니까 밑에 있네.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 위의무자가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데 뭐래요? 단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토지 및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는 되고 공장 건물은 안 된다. 왜? 얘는 양도소득을 내는 거고 얘는 기계장치 양도가액은 법인세도 똑같은데 유형자산 처분이 익혀서 별도로 세금 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물은 안 돼요. 문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이렇게 4개 더하시면 돼요. 1억에 1,100만원에 5천 더하니까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런 유형도 많이 나와요.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입금 불산입 돼요. 그래서 자본 거래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입금 불산입이 됩니다. 2번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환급액도 입금 불산입이 되죠. 그렇죠? 왜 되냐? 법인세나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입금 산입을 시키면은 내가 환급받은 금액을 가지고 거기다 또 세금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받은 세액을 또 입금을 인정하면 세금을 또 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입금 불산입을 시키는 겁니다. 자, 3번 자산 수증 이익, 채무 면제 이익 중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아까 있는 지문이랑 비슷한데 얘도 입금 불산입이 되고요. 자, 4번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입금 불산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원래는 평가이익 등은 입금 불산입이 돼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매도가는 증권, 뭐 평가이익, 뭐 이런 것들은 다 입금 불산입이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입금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 조문을 잠깐 갖고 왔어요. 자,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입금 불산입. 그래서 원래 평가이익 등은 입금 불산입이 되지만 자, 다만 제42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따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쭉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무상환불 자산의 가액,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 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되는 부채의 감소액.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은 감소액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2월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입금 불산입이 됩니다. 여기 있어서 그냥 밑줄을 쳐봤고요. 자, 그래서 이 제42조 1항에 돼 있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를 증액한 경우는 입금 불산입이 안 된다. 그 얘기는 입금 산입이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입금 산입되는 거 문제 나오는 지문 100%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다.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요건 또 해석이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대부분의 지문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시면 좋아요. 외워야 하는 이유는, 자, 예외되는 게 딱 2개밖에 없는데 무조건 나오는 건 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42조 1항에 해당돼서.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등에는 뭐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눈을 한번 익히시면 좋겠고요. 자, 13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사업체 지급 기준에 따라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그쵸? 그래서 자가 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 근로소득 된다. 자, 2번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배우 관련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가 되죠. 육아수당.
자, 3번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상금. 자, 맞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초과가 아니라 뭐다? 50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4번 일반 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그쵸?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는 월 100만 원인데 중요한 것보다 외환 선언과 원양 선언 및 해외 거선 근로자는 3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월 100만 원까지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 이런 예외들은 300만 원까지 된다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4번 법인세법상 임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라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래서 임원의 퇴직금과 상여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되게 쉬워요. 임원의 퇴직금과 상여금은 둘 다 똑같아요. 정관호는 주주총회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차이점 뭐냐? 퇴직금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한도액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0%죠. 자, 근데 임원의 상여금은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전액 송금 불산이 됩니다. 요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에 규정된 한도 내의 금액은 전액 송금 인정된다. 맞고. 2번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도 지급 규정이 있는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다? 정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아니라 뭐야? 정관 아니면 주주총회만 돼요. 이사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사회는 뭐냐면 임원들이 이사회를 열 수 있거든요. 그럼 임원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우리 퇴직금 이렇게 하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막아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반드시 결의를 하셔야 됩니다. 3번 임원의 퇴직금에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송금 불산이 판다. 아니죠. 그쵸? 4번 임원의 상여금에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바뀌어 있네요. 그쵸?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갑니다.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인 것은 과세거래가 뭐예요? 재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인 거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실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기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한 것 또는 이제 전산세무 1급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산세무 2급 정도의 실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혹시 실기가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뭐 다음 강의에는 좀 더 실기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실기를 좀 분리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뭐 해설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론에서 좀 말을 더듬었었는데 요새 치과 치료를 하고 있어서 이빨이 지금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세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문제 1의 전표 입력. 그래서 좋은 산업은 판매 대리점 매 초과 지tab에 대해서 판매 장려금을 제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자, 원가는 100만원, 시가는 200만원이고 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일 매주 전표에서 입력하고 남fun계는 일반 전표 입력해서 판매 장려금 계정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85회가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했었죠. 최근에 가장 높은 난이도였었는데 자, 그래서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는 뭘로 평가해요? 부가세 신고는 뭘로 한다? 시가라고. 장부의 인식은 뭘로 해야 돼요? 원가로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자, 그거를 가지고 분계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시가에 해당하는 저 부가세 부분은 메인 매출 전폐 입력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분기 전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판매 장려금이 또 회계 처리가 다양해요. 자, 재고자산 즉 현물로 줬을 때는
재화의 간주 공고로 봐서 건별로 처리하고요. 현금으로 줬을 때는 건별로 처리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타계정 대체하는 거를 시험 문제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90%가 판매 장려금은 재고자산 현물 주는 걸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현물 판매 장려금 재고자산으로 나오면 무조건 건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장려금 제외 간주 공급에 해당됐었죠. 자기사패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부가세 인식은 매입 매주 전폐에서 금액은 시가로 하시면 되겠고, 장부에서는 뭘 내야 돼요?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원가로 인식을 해야겠죠. 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17일 날 어떻게 치냐면 건별 14로 쳐서 이렇게까지만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게 뭐가 된다? 요 행위 그대로 부가세 신고로 딸려가고요. 일반 적폐입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타계정을 해서 100만 원 나가고 요 해당하는 부가세만큼 20만 원 인식해서 판매 장려금은 120만 원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판인데 판이 빠졌네요. 판매 장려금 판입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2월 26일 정기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이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요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처분 확정일은 언제냐면 2019년 2월 26일이고 자 보세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6,950만 원 있었었는데 차기 2월이 2,200일 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 감소했다? 4,750 감소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보시면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미 적립금된 200이 있었고 합계가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따로 있어요. 이 금액을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눠서 분계를 지실 때 어떻게 하냐 얘를 대변에 입력 요 위에 거는 차변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입력하냐면 자 2월 26일 처분했으니까 처분 확정일에 입력을 하시고 자 차변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4,750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 K랩 프로그램에서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신에 전표 입력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월 이익잉여금을 해야 돼요. 원래 분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맞아요. 맞는데 프로그램한테 인식을 시키려면 2월 이익잉여금으로 치셔야 된다. 그래서 감소한 요 4,75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어떻게 했냐면 요 위에 있는 거 얘네들 다 차변이라 그랬죠. 그래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50만 원을 이렇게 차변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는 나머지 얘네들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자 현금 배당은 뭐라고 해야 돼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입력해야 되고 주식 배당은 뭘로 입력한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자 현금 배당은 뭐예요? 회사에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야? 부채가 되는 거고 자 미교부 주식 배당은 뭐예요? 주식으로 배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늘어나요? 주식이 늘어나죠. 그래서 주식 배당은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본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 들어가고 대변에 뭐 들어와요? 자본금 들어오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해서 자본 합계 변화가 없는 거고 현금 같은 경우는 미지급 배당금 감소하면서 현금이 나가죠. 또는 보통 현금이 나가겠죠. 그래서 얘는 부채이다라고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요.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3번 갑니다. 자, 4월 20일 노원산업은 기계장치를 처분했고 다음같이 전자세무를 발급하였다. 그러니까 10일 과세의 전자여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처분대금은 다음 달 말에 받기로 했으며 이렇게 적정하게 회계 처리가 되었다. 처분 시점 기계장치 내용 아래와 같다. 그래서 요거를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렵진 않죠. 바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기타 사항에 보니까 뭐 있냐면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네요. 국고보조금도 상각이랑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돼 있냐? 감가상각 누기 적정에 회계 처리됐으니까 이렇게 돼 있었겠죠. 기계장치 3천만 원, 감가상각 누기 500, 국고보조금 600. 그래서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얼마다? 1,900이 돼 있었을 거예요. 자 얘를 2천만 원에 팔았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차변의 미수금 얼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왜 4,750이 들어갔지? 죄송합니다. 자 얼마냐면
2200이 되겠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200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장부가액 없애줍니다. 3천만 없애주고 감가상각 누계가 국고보조금 없애줘요. 자, 그러면 얘 얼마죠? 3,300이고 얘 3,200이네. 그럼 차이는 뭐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분계는 어렵지 않은데 검토 한번 해볼까요? 자, 1,900만원짜리 기계장치를 얼마에 팔았다? 2천만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 나와야 돼요? 당연히 100이 남아야 되죠. 요거만 검산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바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16년 5월 26일 발생한 대만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법 승인에 위한 대손세액 공제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액을 포함해서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할 건데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2016년 5월 26일부터 볼게요. 이렇게 전표 질문이 됐었겠죠. 그쵸? 외상 매출금 대만 그리고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19년 5월 26일 보니까 대손이 발생했네. 그래서 대손을 쌓을 건데 이렇게 쌓았죠. 볼까요? 일단은 외상 매출금 죽여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전액 대손 상각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뭐다? 부가세법에 의한 대속세액 공제도 신청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으로 와서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을 넣어준다. 대손세액 부가세 신고를 할 거니까 만약에 안 하고 무시한다라고 돼 있으면은 대손상각비를 726만 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실기 2번 갑니다. 부가가치세요. 다음 자료를 보고 2019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술출 시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포인트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보다 항상 뭐 기준이다? BL 기준. 그쵸? 빌 오브 랜딩이라고 하는 이런 선화증권 B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BL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율은 이 B의 날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 뭘로 한다? 요걸 내요. 여기 있는 거 결제 금액 요걸로 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도 마찬가지 신고번호 그리고 금액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아까 BL 날짜 얼마예요? 1월 20일에 980달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무시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 1번 거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2번 거는 이렇게 중요한 것보다 환율 얘는 항상 BL 날짜로 간다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자, 부가세네요. 다음 자료 똑같이 부가세 맞죠? 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그래서 가산세 계산 시 적용할 미납 일수는 92일이고 부당 과소신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볼게요. 자, 매출 사항이 있고 매입 사항이 있고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 여기 이렇게 부가세가 나오고 이렇게 신고서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으시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볼게요. 자, 매출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뭐예요? 상품 매출 공급가액 2억이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고 전송했대요. 그냥 일반적인 매출 세금에서 발급분이죠. 자, 그 다음에 11월 30 거 요거는 뭐예요? 직수출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영세 기타에 넣으시면 되겠고, 자, 상품 매출 신용카드니까 얘는 뭐다? 신용카드 발행분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매입 가볼게요. 자, 11월 10일에 상품 구입 1억에 전자세금 계산 수령하니까 매입 세금에서 일반 넣으시면 되겠고, 자, 12월 30일 날 공장 건물을 구입을 했대요. 근데 구입과 동시에 철거를 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공장 건물을 구입했는데 구입과 동시에 철거했다는 얘기는
고정장사 매입한 거죠. 그쵸? 고정장사 매입한 거 일단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공장 건물 구입하고 구입과 동시에 철거한 건 뭐예요? 이거보다 토지의 취득 비용이 포함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매입 불공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하고 플러스 어떻게 한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약간 문제가 불분명하긴 해요.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에 있는 뭐 공장건물 구입 이렇게 입력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좀 더 정확하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여태까지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얘는 토지의 취득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예정신고 누락분 가보겠습니다. 자, 매출 누락한 거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에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7월 10일 날 상품 수출을 했고 직수출분 누락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한다?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에 똑같이 영세 기타를 넣어주시고 직수출분 누락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쵸? 근데 자 보세요. 7월 10일 거를 언제예요?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때 했죠. 무슨 얘기다? 6개월이 안 지났죠. 그래서 6개월까지는 50%가 감면이 돼서 감면 50%도 머릿속에 놓으시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감면 넣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기적으로 푸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8월 30일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정사업장으로 반출을 했다. 세금에서 미발행.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화의 간주 공급해서요. 자개사패 4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 중에서 자가 공급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딱 하나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건별인데 그게 뭐다? 요거예요. 이거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건별인데 재화의 간주 공급에서. 그래서 얘는 판매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되는데 미발행했대. 그리고 하나 더 판매 목적을 할 때는 기준이 뭐다? 취득가액이에요. 왜냐하면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야. 내가 공장을 갖고 있는데 내가 대리점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내가 TV를 만들어서 대리점에 줬어. 근데 TV의 원가가 취득가, 그죠? 취득가가 되겠죠. 원가가 얼마냐면 320만 원인데 시장에서 얼마에 팔아? 500에 팔고 있었어. 그럼 보세요. 공장에서 대리점에 320에 넘겨야지 대리점이 500에 팔아서. 그치? 그래서 이윤을 남길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TV를 대리점에 넘기면서 똑같이 시가 500으로 주면은 대리점 뭐 먹고 살아? 그쵸?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뭐다? 취득가액이다. 외우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공장인데 TV를 대리점에 넘겼어. 근데 시가로 500에 팔면 대리점 뭐 먹고 살아? 그쵸? 500에 팔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점사업장 등에 반출하는 거는 뭐다? 취득가액이다라는 거를 체크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재화 간주 공급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식을 하게 면 되겠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니까 매출 예정에 과세 기타 넣으시면 되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했으니까 뭐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매출 누락 확인했고 자, 매입 누락 보겠습니다. 8월 28일 대표이사 명의로 회식 때 지출했대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요건 충족했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 공제가 되고 그래서 매입 예정에 일반 매입에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상품 구입한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얘가 있고 제가 좀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조금 옆으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입력하는 거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니까 10월부터 12월이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매출부터 볼게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네. 그래서 볼게요. 자, 2억이니까 어떻게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분 2억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한 게 1억 2천 있었고 그 다음 자, 영세율 기타가 얼마? 3천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있는데 이거 같이 입력해볼까요? 상품 수출 얼마? 3천만 원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옆다 해볼까? 네.
그래서 얼마? 3천만 원이 잠시만요. 3천만 원 맞지? 얘도 3천만 원인가? 네, 그래서 얘는 보시면 자 매출 예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죠. 3천이란 320이니까 얼마? 3,320인데 나눠 입력해 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보면 자 건별은 기타죠. 그래서 얘 여기다가 아이고 이렇게 되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조절이 쉽지가 않네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자 기타에 뭐냐면 요거 취득가액 320을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무기한서 발행된 거 인가 아니고 직수출이네, 그죠? 직수출이 3천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액이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매입가입니다. 자 상품 구입한 거 1억이네요. 그래서 상품 구입한 거 1억 일반 매입 1,000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한 거 3억이 있었는데 얘 어떻게 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에요. 왜 그러냐면 토지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다 넣는 거네. 네, 제가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의 매입도 해보겠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이렇게 누르셔서요 여기다가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 뭐였냐면 매입세 공제의조 충족하는 대표이사 명의였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일반 매입에다 100만원 그리고 여기 1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 구입한 거 40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었죠? 나머지 남은 거 뭐가 있었다? 가산세 있었죠. 그리고 가산세는 크게 요거 위에 거, 그 다음에 세무에서 미발행한 거 요거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보세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보세요. 매출세액이 32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더 많죠. 이렇게 매입세액이 더 많아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환급받을 때는 가산세 입력할 때 뭘 하냐?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없어요. 없다. 요거를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고불성시 가산세도 없다. 요거 두 개 없어요. 그래서 세금에서 미리 발행한 거랑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 얼마였냐면 볼까요? 얼마였죠? 여기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보다 50% 감면이다. 그래서 반이니까 75,000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무계산서 미발행한 거 미발금 가산세 얼마다? 320만 원이죠. 그래서 미발급 등에 320만 원 넣으시면 얘가 2%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64,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3번 결산자료 입력이네요. 자, 그래서 결산은 현재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쉽죠. 그래서 바로 해볼게요. 자,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12월 말일날 결산분기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가입 기간이 되겠고요. 여기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 나머지는 차기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분계 가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분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보험료판 120만 원, 보통예금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분계를 가지고 결산 분계를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부서이고 이렇게 돼 있고 보험료는 요거기 때문에 전에 보험료 판 처리된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바로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판을 60만원 없애주시고 월할 계산이니까요. 성급비용 60만원을 인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료만 보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관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래서 결산일 이전에 행한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산일 이전에 행한 회계 처리를 잠깐 한번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취득할 당시 어떻게 했었다? 매도하는 증권 500에 보통예금 500 이렇게 됐겠죠. 보통예금으로 나왔다고 치면 그래서 500주에 만원이니까 500만원이 되겠고요. 자, 2018년 결산일이니까 이때 결산분기를 쳤겠죠. 어떻게 쳤어요? 2,000원 늘어났죠. 500주.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 100만원 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얼마? 100만원 늘어났다. 그래서 얘는 뭐다? 기타 부가손익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2019년 10월을 조회하시면 정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도가는 증권이 얼마나 600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리고 자, 기타 부가손익도 가시면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100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개를 해서 매도가는 증권 600이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100이 남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되고 문제의 결산일 이전에 행한 회계 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회를 해서 그냥 쉽게 요거 600이랑 100을 체크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죠? 주당 9,000원이니까 얼마예요? 59, 45, 450만원인데 기존에 600만원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매도가는 증권을 150 죽여주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50이 됐으니까 평가손실이 150인데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100이 남아있으니까 100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50만원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은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기초가 600이니까 기말 단가는 요거 그리고 결산일 단가 이거니까 얘 사이만큼 요거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갑니다. 노은산업은 대표이사 박성환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그래서 당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을 한다. 다음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변수를 참조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그래서 이자는 수치 않았으며 계정은 미소수익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정이자가 1380이 발생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쉬워요. 이게 끝이에요. 미수수익 1380, 이자수익 1380.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한테 대여를 해줬는데 못 받은 돈이 1380이 있다라고 인식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4번 다음 자를 이용하여 법인세랑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래서 법인세의 10%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2번 나눠서 하는데요. 나눠져 있어요. 보세요. 법인세, 과세표준미세 신고서가 있고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있고 합자는 참고하라고 넣어 있네요. 볼까요? 그래서 자, 기납부세액 보이시나요? 이 금액을 내가 150만원 납부했대. 그래서 친절하게 장부에 선납세금으로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법인세 등 얼마예요? 산출세액이 779만 7,379원인데 근데 기납한 세액이 얼마다? 150 선납세금 이렇게 친절하게 합산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 그냥 바로 산출세액 넣으시면 되겠고 총부담세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체크를 하고 요거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원청징수로 갑니다. 소득세로 갑니다. 자, 다음 자를 이용해서 2000지에 사원 등록을 하시오. 사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때 보면은 자, 유의할 게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죠. 그쵸?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입사일은 2019년 3월 1일 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생산직 근로자이면 전년도 총급여는 2,300만원이다.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의 이거 전년도 총급여 기준에 따라서 야간 근로수당이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돼요. 그쵸? 그래서 기준이 얼마예요? 원래 야간 근로소득의 총급여 기준은 얼마다? 2,500인데
자, 2020년부터 세법이 바뀌었어요. 얼마로? 3천만 원. 그래서 2020년에 혹시 이거를 보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에 2019년 기출문제를 푸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걸 제가 넣어봤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얼마다? 3천만 원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2020년 분들 파이팅. 자,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인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하였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청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15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최대 감면율이 얼마냐면 90%고 5년까지 돼요. 최대 150만 원까지 1년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5년 기간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5년 기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2019년 3월 1일에 입사했죠. 그럼 언제까지 된다? 2024년 그쵸? 20년, 21년, 22년, 24, 2024년 3월 말일까지 돼요. 이렇게 기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년까지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보다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 아니라 뭐 장애인이나 뭐 성인 65세 이상인 분들은 70%까지 감면이 되거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청년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만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매월 급여 수령시 적용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비과세 감면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원 등록에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간 근로수당의 비과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사원 김지원의 9월 30일 지급한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9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자, 필요한 수당은 및 공제 항목은 수정 및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공제는 불허한다. 보겠습니다. 자, 기본급 입력하시면 되겠고, 식대 볼까요? 10만 원인데 어떻게 된다?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원래 기본값은 뭐다? 비과세 사용 여부에 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대는 보통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한다? 부로 바꾸시면 되겠고, 신규 등록을 과세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전금이 있네. 20만 원 있는데 보유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비 정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비과세를 두시면 되겠고, 또 육아수당이 있네요. 그래서 20만 원 있네. 그래서 육아수당은 월 얼마까지 된다? 10만 원까지 돼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면 돼요. 원래 식대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기본값으로. 근데 이를 어떻게 한다? 사용 여부를 부로 바꿔주란 얘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식대 급여를 과세 수당으로 해서 신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육아수당도 신규 등록해서 비과세로 월 10만 원짜리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급여자료 입력하셔서 그쵸? 9월 30일이니까 날짜 잘 체크하셔서 기본급, 식대, 수당 요거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노은산업은 대주주인 김동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하시고 이자 소득 입력하고 또 원전징수 이행상 신고를 작성을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날짜 같은 것만 잘 체크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타 소득자 등록 가서 김동성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운용자금을 차입했는데 얘가 누구예요? 대주주인 김동성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은행이 아니죠. 은행이 아닌 거. 그래서 내 원래 영업이 차입되어 하는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다 뭘로 한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한다. 그래서 얘는 세율이 25%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해서 25%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금액 1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귀속연월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입력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실기의 하이라이트인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순서는 항상 이렇게 해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를 입력해서 여기 있는 값들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딸려가서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내역의 차이를 비교해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찝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푸실 때 항상 저처럼 똑같이 포인트를 찍는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 꼭 포인트를 체크하지 않고도 눈으로 풀 수가 있는 경지가 되거든요. 방법을 하면. 그게 좀 힘드시면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볼게요. 자, 직수출액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직수출액 입력하는 게 나오겠구나. 그쵸? 요것만 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입력하면 되겠구나. 그쵸? 그리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내역 요거 차이하면 되겠네. 제품 매출 3분 매출은 원래 매출이니까 상관없고, 기계장치랑 사업상 증여는 이거는 매출이 아니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상 증여에는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죠. 시가 1,000만 원을 증여했대요. 그래서 얘는 뭘로 한다 그랬었죠? 시가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시가로 이렇게 아까 문제 1번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문제 1번에 일반적 전표 입력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판매 장려금이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요거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얘는 매출이 아니니까 얘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실기해 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실기 법인세 들어갈 때 중요한 게 뭐였죠? 뭐냐면 이거 잘 보이실라나? 자, 어떻게 한다? 회사를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꾼다? 대전기업이 되겠죠. 바꿔주시고 법인 조정 가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매출의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이네. 금액 얼마냐면 1387 빵빵. 여러분 불러오셔도 돼요. 불러오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입력해 볼게요. 상품 매출 그래서 830 빵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 자비익 부산물 매각대 300만원. 그래서 22억 2천이네요. 22억 2천 확인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가보겠습니다.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여기 입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코드를 이 옆에 거 보시고 따라가시면 돼요. 51 5050 그 다음에 얘는 292203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비익은 코드가 어떻게 해요? 똑같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더하면 얼마예요? 1390 빵빵 하시면 되겠고, 얘는 없애주시는 거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수출이 있었죠? 요거 별도 부분 입력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국내 생산품의 이 1,000만원만큼을 1억 2,700만큼 빼시면 돼요. 1억 2,700만큼 빼면 얼마가 되냐면, 잠깐만요. 계산기 좀 뚫어 볼게요. 13억 9천만원에서 빼기 1억 2,700이니까 12억 6,300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12억 6,300 입력하시면 되겠고, 1억 2,700 수입금액 상품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여기에 스페이스 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이검토, 얘는 부가세 신고 내역을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금액 6천인데 6천이 뭐였죠? 요거였죠. 두 개. 기계장치 매각과 사업상 증여. 그래서 사업상 증여가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 매각이 얼마냐면 5천만원이죠. 그쵸? 그래서 바로 기계장치 매각 여기 5천만원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액이 없게끔 나오시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당사는 전자부품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2018년 말 고정재단 대장에서 2018년 말에서 넘어온 게 있고 2019년 새로 취득한 게 있네, 그쵸? 그래서 건물은 2018년에 취득을 해서 계속 있는 거고 2019년에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그래서 2018년 말, 2019년 말이 있는데, 자, 2019년 말, 2018년 말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1,500이 늘어났네, 그쵸? 그래서 취득을 1,500 더 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아니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9년 취득액이 1,500만 원이 늘어난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만 원인 거 보니까 감가상각을 4천만 원 한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나머지는 동일하죠. 자, 다음. 자,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을 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3천만 원이고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볼까요? 기타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기계장치 내용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때 5년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근데 자, 내용연수 3년이 돼 있고 뭐가 돼 있어요? 기계장치는 기존 내용연수가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의 취득이다. 그래서 자, 중고자산을 취득할 때는 내용연수를 내가 줄일 수가 있어요. 절반의 한도에서. 그래서 내용연수가 3년인 거에 대한 근거를 그냥 문제에서 제시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구나 하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 보겠습니다. 아까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구나. 1,500만 원을 지출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1,000만 원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에 1,000만 원이 있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 1,000만 원이고 18년에 19년에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상각을 했는데 그 안에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입금, 송금 산입해야겠다. 그렇죠? 송금 산입하는데 이거 뭐예요? 이익영음이니까 어떻게 송금 산입한다? 송금 산입에 기타로 하시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특이한 거 없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가셔서 자, 건물 보시면 자,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자, 101이 되겠죠. 그래서 101 계정명 건물의 방관 취득일 얼마냐면 2018년 1월 1일. 그래서 건물은 기본이 정해법이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였냐면 6억. 그리고 정기말 상환등기 1,000만 원이었나요? 그렇죠? 1,0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취득한 거 1,500만 원. 됐죠? 자, 그 다음에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 5천만 원이니까 단기 감가상각비 4천만 원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천만 원 하시면 되겠는데 그 전에 내용연수부터 넣어볼게요. 내용연수 30년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회사 계좌은행 수정 눌러서 얼마로 한다? 4천만 원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업종을 이게 답안에는 나오진 않는데 제 생각에 이게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넣어볼게요. 그래서 제조업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굳이 넣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냥 넣으셔도 될 것 같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은 됐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해볼게요. 206번인가? 네. 그래서 102번에 기계장치 죄송합니다. 밀링이네. 아이고, 요것도 제가 잘못 넣었네요. 본사 사옥. 자, 그래서 다시 102에 밀링 2019년 7월 1일.
그 기계장치는 기본적으로 정률법이고요. 여기도 정률법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가액이 얼마냐면 없는 거죠. 그쵸? 왜 없어요? 단기에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단기에 취득한 거 얼마다? 3천만 원. 특이한 거 없었죠? 자, 그래서 내용연수 3년인 거 넣으시면 되겠고, 자, 회사 계상이 얼마였어요? 1,000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 여기도 그냥 제가 제조업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자, 고전자산 등록해줘. 그 다음에 뭐 한다?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랑 세무조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정해법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자, 불러오시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기타에 보면 특이사항이 크게 없었어요. 특이사항이 좀 있었었는데 우리가 다 입력을 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댈 거 없고요. 자, 정률법도 블록이 자동 돼 있네. 그쵸? 그래서 내용수 3년이고 문제에 특이사항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없죠? 요거만 있었었죠. 그래서 요거를 세무조정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송근산이 기타 1,000만 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본세 사업에 있는 거, 그래서 부인 누계액 1,900만 원이랑 여기 있는 부인 누계액 단기 말거 52만 원을 같이 세무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등록 눌러서 첫 번째 뭐 하냐면 여기다가 뭐예요? 정기분거 해볼게요. 정기분거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입력하냐? 자, 일단은 직접 입력 누르셔서 뭐였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네. 그쵸? 그냥 쓰시면 돼요.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얼마? 1,000만 원. 처분은 송금사님의 뭐다? 중요한 거 유보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기타. 자, 그 다음에 요거 됐고, 여기 있는 거, 얼마였죠? 기계장치가 52만 원이네.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대로 여기 쓰셔도 돼요.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얼마? 1,909만 원. 그래서 얘는 유보 발생.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도 52만 원에 유보 발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 누르셔서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자, 세음과 공가에 대한 세무조정인데요. 여기도 한번 잘 보세요. 자, 세음과 공가 조정명세서 하실 때는 이 내용을 보시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세무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여기부터 해볼까? 자, 세음과 공가 명세서인데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블록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문제 있는 내용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불러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요금 분산입 표시하셔서 1번 누르시면 이렇게 소요금 분산입 표시가 되거든요. 표시하신 다음에 조정 등록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어렵지 않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각각 하라고 돼 있어요. 건별로. 각 건별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입력은 제가 생략하고 설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서 대상을 먼저 발라야 돼요. 자, 대상이 뭐가 있냐? 첫 번째, 국민연금 회사 부담부는 송근산입으로 인정이 되고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자, 세 번째, 부하자재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 같은 거는 된다 안 된다? 다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그래서 기타로 하는데 일단은 체크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대표이사도 당연히 안 되죠. 그쵸? 그리고 대표이사 주택종합부동산세는 뭐야? 내가 대표이사가 내야 될 거 대신 내준 거지. 그래서 얘는 대표이사 상여가 되겠고요. 자,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은 뭐예요? 토지액 자본적 지출이니까 얘보다 유보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주차 위반 과태료도 50만 원 얘도 기타로 하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게 요거예요. 건강보험 연체료. 자, 우리가 건강보험료 가산금이 있고 연체료가 있어요. 근데 가산금은 송금이 불산입돼요. 근데 연체료는 불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연체료는 불산입이 안 된다.
요거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원래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냐면 주식을 파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주식을 파는 사람이 내는데 대주주가 팔았으니까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준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대주주한테 내가 급여를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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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소득처분은 얘는 기타 사회 유출, 대표이사니까 얘는 상여,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자본주 지출인가보다 유보, 주차 위반 갈등료보다 기타 사회 유출,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내가 대주주한테 급여 또는 배당을 한 걸로 봐서 대주주니까 얘는 배당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송금 불산입이 되고 가산금은 송금 불산입이 되고 연체료는 송금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은 각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지문이 크게 얘가 있고 이 다음 장이 있는데 이 장에서 이 화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요걸 보시면 돼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게 1,000만 원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 뒤에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 2월액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얘기는 뭐냐? 기부금 2월액 입력한 다음에 2월액 중 송금 산입액을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실기하면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이거 뒤에다 입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전년도에 2018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 기부금이다. 그러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된 게 지정 기부금이니까 우리가 2월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겠고요. 자, 2019년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와 없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법정이나 지정은 기부금 공제가 되고 비지정은 기부금은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입력을 하는 거죠. 얘랑 입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보다 이 500만 원이 뭐예요? 송금 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자,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금액은 1억 2,500이 아니다. 얼마다? 1억 2,500에다가 송금 불산입 되는 거 얘 500이 더해져서 1억 3천이 된다는 거를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송금 산입은 별도 내용이 없으니까 그대로 5,500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거 3가지를 입력을 해볼게요. 법정 기부금 일자가 5월 10일 적유가 이재민 구호 금품 법인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금액 얼마다? 여기에 1,500이네. 자, 다음 지정기부금이고 7월 30일 부루 이유 돕기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금액이 3,000만원. 다음에 그 밖의 기부금 그래서 얘는 뭐냐면 11월 30일에 마을 발전기금 얘는 송금 불산입된다. 그래서 얼마? 500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입력을 해야 되죠. 수정 누르셔서 문제 있는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2억 5천 돼 있네. 2억 5천 넣고 그 다음에 얘는 1억 3천이다. 그쵸? 그 다음에 5,50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입력 다 됐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요거 1억 2,500이 아니라 1억 3천인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아까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쵸? 자, 일단은 불러오기를 해서 불러오시면 되겠고 자, 입력을 할 건데 보세요.
자, 요거죠.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쵸? 얘는 몇 년도 거다? 우리가 문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2018년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밑에 단서도 있어요. 전년도인 2018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 기부금. 그래서 얘는 2018년도 자, 지정 기부금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전액 지정 기부금이니까 요거 3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얼마다? 1,0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1,000만원 입력했죠. 그럼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2월 된 게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도 초과된 1,000만원 중에서 얼마를 쓰고 나머지가 2월이 된다 이거를 표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 중에서 550은 송금 산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월 잔액이 1,000만원 있는데 이 중에서 550이 송금이 되니까 450이 2월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입력해야지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입력은 다 됐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세무조정 할 때 요거 네, 그래서 볼게요. 자, 요거 비지정 기부금 500만원은 송금 불산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비지정 기부금 송금 불산입 바로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할 때 직접 입력 누르시고 어떻게 한다? 얘는 입력할 때 비지정 기부금 그대로 밑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송금 불산입의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소득 처분까지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통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액 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세율은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앞문제와 불려온 자들을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참고해서 작성을 한다. 그래서 얘는 다 입력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할 때 당기순이 입력하죠. 그리고 입금산이 입력하고 송금산이 입력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다?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돼요. 그쵸? 그래서 이 법인세 비용을 어떻게 한다? 여기 1240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입금산입은 입금산입 및 송금 불산입 금액은 2240이 되고 당기순이익 1억 4천, 송금산입 1170만원 요거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 있는 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원 결손금 관련 자료 입력하는 칸이 있었죠. 그래서 얘 얼마야? 다 더해서 6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 얘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얘 왜 두 개 나왔을까? 두 개를 따로 쓰라는 얘기해 보세요.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뭐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최저한세가 뭐냐면 자,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나라에서 전부 다 세액 감면해주면 세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은 뭐냐면 내가 세액은 감면해주는데 대신에 최저한의 세율을 적용한 그 세금을 내란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법인세는 20%인데 아니 뭐 22%인데 근데 최저한세를 적용해서 실제로는 22% 내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내? 뭐 예를 들어서 7%를 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저한세거든요.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게 뭔지 안 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전산세무일급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안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 그리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토지 등 양도소득 공제.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는 뭐만 돼? 중소기업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대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가 전부 다 중소기업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연구 인력 개발
세액공제는 무조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눠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기납부세액 관련돼서 중간연회세액으로 500만원 납부한 거 입력하시면 되겠고, 원천지수세액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조회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7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7만원을 우리가 입력을 해줄 거고요. 자, 증빙관련 자료는 가산세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계산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진급 명세서 요거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만원 초과한 금액이니까 얘는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지출증빙 서류 미수치 가산세가 붙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볼게요.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기준이 뭐냐면 원래 1%예요. 1%인데 자 보세요. 자, 1분기는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4월 10일까지가 신고하는 기간이에요. 신고하는 기간인데, 자 기간인데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50%를 감면해 준다는 뜻이고, 2분기 거는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고, 3분기는 10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고, 4분기는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2분기 거도 3분기 신고할 때 하면은 50%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이고, 3분기 거도 4분기까지 하면은 50% 감면, 4분기 거도 1분기까지 하면은 50% 감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급명세서 요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가장 자주 나오는데 얘 1분기 거죠. 그래서 6월 30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7월 10일까지 내면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얘는 50%가 감면이 된다는 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얘를 기억하셨다가 얘를 직접 작성하셔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세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산세부터 해볼게요. 가산세를 해야지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입력하고 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가산세 계산서 들어가서 미제출 가산세 가셔서, 자, 지출증빙서류 미수치한 거 얼마, 3만원 초과한 거 미수치한 거 얼마, 2천만원, 얘는 무조건 2% 하시면 되겠고, 자, 지급명세서 미수출한 게 얼마다? 4천만원인데 원래는 어떻게 된다? 1000분의 10이니까 1%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6월 30일까지 제출했으니까 50% 감면돼서 20만원. 그래서 합계가 얼마예요? 쭉 내리면 60만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산세 얼마? 60만원을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세 명세 입력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가산세 얼마? 60만원 까먹기 전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단기순이익 얼마? 1억 4천. 이금산이 얼마예요? 법인세 비용 송금분 산입된 거 계산하셔서 2240만원. 송금 산입 1170만원. 그 다음에 자, 2월 결승금 얼마예요? 합계니까 600만원. 그 다음에 세액공제 있는 거, 최저한세 적용 대상되는 거 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거 크게 세 가지 얘는 외우신다.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되는 거 10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거 얼마? 400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뭐에 있어요? 기납부세액 얼마? 500. 그 다음에 원천납부세액 얼마 조회했더니 7만원. 원천납부세액 조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얼마예요? 법인세로 7만원 냈죠. 그쵸? 네, 그래서 7만원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산세무 1급 85회 실기 법인세 5번까지 해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조금 치과 치료 때문에 약간 발음이 많이 샜어요. 그건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원하시는 기출풀이가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혹시 제가 뭐 설명을 잘못했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나 또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하면 제가 별도로 이론 수업으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